이관술과 박헌영, 또 운명처럼 새로운 동지를 만나다. 이관술이 경성콤그룹을 결성하면서 만난 박헌영은 어떤 인물인가? 일제강점기 1931년 9월 15일에 발행한 잡지 해성에 실린 해외 망명가 열전에 실린 인물평을 보면 다음처럼 적고 있다. 그는 충남 예산에서 났고 경성고보를 졸업하고 상해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다. 그러는 동안에 그곳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갖게 되고 그 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다가 신의주에서 1년 반의 징역을 마치고 추록 후에는 동아일보의 기자로 있으며 신흥청년동맹과 화요회 등의 중진이었다. 그러다가 동아일보사에서 사회부 기자 동맹파업 때 퇴사했고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공청회 책임비서로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중에 정신 이상으로 보석되었다가 애인 주세죽을 데리고 시베리아로 탈주했다. 그는 관우한 성격이고 원만하며 모나지 않으며 수치와 모욕이라도 참기 잘하는 것이 장점이었다. 그래서 파벌 대립이 심하던 그때에도 그는 비교적 원활했고 남하고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다. 입는 것도 되는 대로 입고 먹는 것도 되는 대로 먹었다. 신기한 것은 잡지에 실린 인물평이 제대로인지 8년 뒤 이관술이 박헌영을 만난 날의 느낌도 다르지 않았다. 박헌영, 걸출한 사회주의 계열 지도자. 박헌영은 경성고보를 다닐 때 3.1운동에 참가했다. 다음 해 중국 상해로 망명한 뒤 사상적 변화를 거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나섰다. 모스크바를 거쳐 1922년 4월 국내로 돌아오다 국경에서 체포돼 1년 6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1924년 1월에 석방된다. 그 뒤 신흥청년동맹에 가입해 전국을 돌며 청년운동과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강연을 했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다. 그리고 사상단체 화요회에 참가하며 1925년부터 조선공산당 결성과 재건에 뛰어들었고 산하청년조직 고려공산청년회의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이른바 신의주 사건으로 조선공산당이 발각되자 아내 주세죽과 함께 핵심 사상범으로 체포된다. 박헌영이 병보석을 받아 석방된 것은 2년 뒤 1927년 11월이었다. 혹독한 고문과 동지들이 죽어나간 소식에 충격을 받아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재판도 출정하지 못할 만큼 심각했다고 한다. 석방 뒤 요양하면서 국내를 탈출할 준비를 했다. 1928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에 성공한다. 그 뒤 박헌영은 모스크바로 옮겨 3년 생활을 마친 뒤 1932년 상해로 가서 화요회 동지였던 김단야를 만나 꼼뮤니스트 그룹을 결성한다. 둘은 꼼뮤니스트란 기관지를 발간해 국내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1933년 7월 5일 상해일본 영사관에 상주하던 일본 경찰에 체포당해 국내로 압송됐고 다시 6년을 복역했다. 만기 출소한 때가 1939년 9월로 박헌영의 나이 40이었다. 이관술은 박헌영의 석방 소식을 접하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준비했다. 3개월 뒤 12월 12일에 둘의 만남은 성사된다. 경성콤그룹 확대 과정 중 박헌영까지. 1939년 3월에는 경성지역 공산주의자 모임이란 뜻으로 경성콤그룹이 결성된다. 이관술과 김삼룡이 의기투합해 조직 재건에 나서자 여러 동지가 속속 모여든 것이다. 이름은 예전과 달랐지만 경성 트로이카에서 시작해 경성지역 조선공산당재건그룹을 거쳐온 항일혁명운동의 과정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합류한 사회주의자들이 이재유 그룹뿐 아니라 코민테른과 연결고리를 내세웠던 권영태 그룹, 1차 조선공산당 창립을 주도했던 화요회 계열까지 넓게 결합한 것이다. 이관술은 새롭게 결성된 조직의 지도자로 나서면서 가장 먼저 노동자 조직에 사용할 지침서를 만들었다. 5월 1일 메이데이에 맞춰 메이데이 투쟁 지침서를 낸 뒤 8일 캄파니아 투쟁 방침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런 지침서는 흩어져 활동하고 있던 공장세포와 가두세포를 묶어내는 도구 역할을 했다. 이관술은 경성에 머물지 않고 전국을 누볐다. 변장의 달인처럼 도착하는 곳마다 시시때때로 행색을 달리하며 조직원들을 만나고 늘렸다. 대구 지역 책임자는 정채철이었고 마산 지역 책임자는 함께 반제동맹 활동을 했던 권우성이었다. 부산 지역에는 조선소 노동자였던 이기호와 옥견직물에 취직한 조복래가 있었다. 탁월한 조직가였던 김삼룡은 금속 부분에서 이주상, 여운철 등을 조직했다. 경인 지역의 홍인의 김재병, 최병희, 이병희 등이 연결된다. 섬유노조는 제주도 출신 김웅빈이 책임자였고 태창 직물에서 일했던 이정남 등이 결합했다. 출판 노조 쪽은 조선 인쇄주식회사 각 신문사 공장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이인동이 맡았다.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광범위한 조직 확대 과정은 걸출한 사회주의자 박헌영까지 닿게 된다. 이관술, 박헌영에게 지도자를 제안. 이관술은 김삼룡과 이현상을 통해 박헌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현상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을 때 박헌영과 관계를 맺었다. 김삼룡은 이관술에게 역사도 오래되고 운동 코스도 올바른 공산주의자가 지하에 잠복하고 있다며 박헌영에 대한 접촉을 제안한다. 이관술은 길게 고민하지 않았다. 이관술이 박헌영을 만났던 첫날은 그의 회상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5-6개의 공장세포, 근 10개의 가두세포를 형성해 가던 중 그해 12월에 영등포 초입 가드 위에서 박헌영 동무를 만났다. 첫눈에 그는 진실에 넘치고 접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관우한 포용력을 갖춘 것을 직감케 하였다. 이관술이 관우한 포용력이라고 적은 부분은 이 기사의 맨 처음에 인용한 1931년 잡지 해성 속 인물평과 거의 판박이다. 박헌영은 이관술보다 활동 이력이 보다 앞선 궤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관술이 탐복했던 이재유가 고려공산당 청년회 일본부 후보위원일 때 박헌영은 결성과 함께 대표를 맡았던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박헌영은 이관술을 만나 운동 이력을 내세우기보다 같은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 박헌영 역시 이관술과 만난 과정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필 이력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추록 후 이관술이 지도하는 서울의 지하공산당 조직과 관계를 맺었다. 그때에는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충실하고 혁명사업을 지속한 유일한 단체는 바로 이관술과 김삼룡이 지도하는 그룹이었다. 이 그룹에 들어간 나는 그 지도자가 되었다. 조직은 서울, 청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선동을 했다. 나는 이 조직에서 발간된 잡지 꼼뮤니스트를 지도했으며 당 재건 준비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1939년에 이미 나는 비합법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배문석 울산 노동역사관 사무국장